자, 오늘 그 하루 만에 이제 회계하고 재무관리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 개념 정리하는 거는 쉬운데요. 근데 이제 이거 개념만 정리하면 얘 이제 문제 푸는 거가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학원에서 뭐 요약집 이런 걸로 하실 거냐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 여러분이 그거 공부하시면 시험 가면 전혀 안 풀려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트랜스퍼 오브 트레이닝 이런 거가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한 거 따로 완전 문제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냥 문제 가지고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 객관식 책에 있는 거 그대로인데 객관식 책이 있는 분들은 그거 보시면 되고 없는 분들은 제가 이제 그거 복사해서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해설 없으면 나중에 또 공부하실 때 골치 아프니까 해설도 이따가 드릴 거야. 아마 지금 없으면 복사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뒤에 붙어 있는 건 아마 답만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해설을 통째로 제가 그냥 PDF로 드리려고 했는데 PDF 어디 받을 데가 없다고 그러대. 그 여기 실강 들으신 분들은 그 인강 자료실 이용 못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 밑에 있는 페이지로 보겠어요. 여기 다들 회계 이런 거 다 달인처럼 생기셨는데 왜 오셨을까? 네. 자, 보겠습니다. 이게 어제 문제를 당연히 풀어 보셔야 되는데 혼자 하시려면 좀 귀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약간 리드 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 프린트 맨 처음에 이제 694페이지 보세요. 거기 있는 이제 그 첫 장에는 말 문제가 쭉 나와 있는데 걔는 뭐 그냥 읽어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뭐 제가 특별히 해설할 필요도 없고, 예. 1번 같은 경우에는 뭐 그 4번이 틀렸는데 왜냐하면 이제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쓰는 거거든요. 예. 그 우리가 이제 회계에는 뭐 재무회계가 있고 원가 관리 회계가 있고 그 다음에 세무회계가 있는데 세무회계는 이제 세무 신고하려고 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저기 재무회계는 이제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만약에 투자자라고 하면 외부 정보 이용자인데 내가 이 회사 투자할까 저 회사 투자할까 이렇게 하려면 회계 정보를 봐야 되는데 그런 거 안 보고 투자하면 투자가 아니라 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 이름이 좋아 보여 이렇게 해서 이제 주식 사면 완전 망하고 그러니까 그 회사 이제 회계 정보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회사 회계 정보하고 저 회사 회계 정보하고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교를 하려면 당연히 뭐 똑같은 기준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재무회계입니다. 재무회계. 자, 그래서 그 정답은 4번이고요. 2번에 이제 뭐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한테 의사결정 필요한 정보 제공하는 건 관리회계죠. 그러니까 이제 일정한 형식이 없어. 예. 그러니까 이제 관리회계는 내부에 있는 경영자가 좋아하는 형식대로 해주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재무제표 작성을 주 목적으로 하는 건 재무회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노무사 시험에 나는 회계는 대부분 다 재무회계라고 보시면 돼요. 원가관리회계에 관련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뒤에서 배우는 CVP 분석 같은 거 있죠. 야, 뭐 우리 제품 고정비가 이렇고 변동비가 이런데 손익분기점은 한 몇 개가 손익분기점이냐 뭐 계산해봐 뭐 이런 거야. 그런 거는 이제 약간 관리회계 영역이고 대부분은 이제 다 재무회계인데 어쨌든 그 재무제표 보통 네 가지가 있어요. 4번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그 재무상태 변동표라고 해서 틀렸는데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이게 네 가지가 보통 이제 재무제표라고 하거든요. 주석도 들어갑니다. 네, 어쨌든 그 네 가지 기본 만드는 게 이제 재무회계입니다. 재무회계. 그래서 어쨌든 그 원가관리회계는 내부 경영자한테 알려주려고 뭐 원가 정보라든가 기타 등등 알려주려고 하는 거고요. 내부 의사결정에 쓰는 거 재무회계는 외부에 있는 회사 외부에 있는 그 이용자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똑같은 형식으로 해야 이 회사 회계 자료하고 저 회사 회계 자료를 이제 비교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4번도 자동으로 했고요. 5번도 그렇습니다. 재무제표로 옳지 않은 것은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법 이 정도는 뭐 시험에 나니까 이 정도 기본 알아두셔야죠. 우리가 저기 여기 노무사 시험에서 주로 나는 거는 재무상태표하고 포괄손익계산서하고 현금흐름표 요거가 이제 주로 시험에 납니다. 그 표를 뭐 작성하고 그런 건 안 나고 그 안에 들어간 내용이 시험에 납니다. 내용이. 네. 그 다음에요. 제가 이제 어저께 요거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강의 요구하고 그럼 이제 요렇게 2024년도 시험까지 공부한 다음에 올해 시험 났던 2025년 가맹거래사 회계 문제를 풀어보니까 반타작 이상은 하더라. 여기 있는 것만 해도 쉬운 것만 해도 반타작 이상은 하더라.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 뭐 오늘 하루 강의 듣고 회계 다 맞아야지 이렇게 오신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타작은 충분히 되더라고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만약에 과락이 나시면 이거는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과락 나시는 거니까. 네. 그다음에 6번 보겠어요. 여기 제가 이제 문제를 이렇게 모아놨어요. 재무 상태표에 대한 게 나오는데 이 재무 상태표 옛날에 제가 회계 배울 때는 이게 대차 대조표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IFRS 회계 통과되면서 이게 재무 상태표로 변했는데 이 재무 상태표는 이제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냅니다. 일정 시점에. 그러니까 이제 보통 결산일이야. 예를 들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를 한다고 하면 12월 31일 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회사의 자산과 그다음에 이제 부채와 자본 이렇게 이걸 뭐 자산과 부채 일정 시점에 그러니까 이제 결산일이에요 보통 12월 31일 날 우리 회사의 자산과 부채와 자본 여러분이 아파트 10억짜리 갖고 계시는데 부채가 6억이요 내 돈은 4억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인데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항상 회계는 우리가 복식북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자산이 옵니다. 왼쪽에.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부채와 자본이 옵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진짜 쉬운 거고 시험에서 연락 많이 물어보는 건 뭐냐면 이 항목을 많이 물어봐요. 이게 자산에도 이제 뭐 유동자산, 비유동이 있고 부채도 이제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에는 또 네 가지가 있어요. 이건 또 다 외우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 항목 같은 걸 물어봐요. 그래서 그거는 문제에 엄청 반복되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만 계속 읽어보셔도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보기들이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렇게 적어놓고 그냥 반복적으로 읽어만 보셔도 충분히 다 해결이 됩니다. 네. 저기 시험 때까지 아직 남은 날짜가 좀 되니까 여러분 그 요 프린트를 한 하루에 한 30분 정도씩만 보시면 돼. 왜냐하면 막 너무 날 잡아서 막 하루에 6시간 공부하고 이렇게 되면 또 무슨 또 사회보험법 과락 이런 거 나기 때문에 다른 과목하고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부하다가 좀 귀찮을 때 집에 갈 때 이렇게 좀 대충 읽어보시고 막 찢어지면 버리고 막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보시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제 하루 만에 우리가 저기 노무사 시험장 갔다 오시면 특히 2차 시험 같은 것들은 야 전날 본 거는 귀신같이 하나도 안 났더라 이렇게 하시거든. 그래서 이제 보통 시험은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하는 그 전날 공부 가지고는 합격은 못 하거든요. 보통 이제 장기 기억의 영역에 넣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좀 꾸준히 이렇게 보셔야 돼. 예, 그러면 이제 좀 회계 공부 많이 한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도 안 하셨던 분들도 그냥 오늘 이거 해가지고요. 잘 모르면 이제 뭐 구글에도 찾아봐도 이론 나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얼기설기 해가지고 예, 좀 많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가시면 그러면 이제 반 이상 맞습니다. 예, 너무 걱정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7번부터가 제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인데 자산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매출 채권은 뭐냐면 그거 이제 물건을 매출을 했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이게 외상 매출금 같은 거를 매출 채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산이야. 그 다음에 장기대우 돈 빌려줬어요. 그것도 받아야 되니까 자산이고요. 미수금은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럼 받으면 되니까 자산입니다. 선급 비용은 비용인데 미리 줬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미리 준 거기 때문에 만약에 취소하게 되면 다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선급 이거는 다 뭐냐면 자산입니다. 그래서 뭐 미수금이라든가 선급 이런 것들이 헷갈리는데 이게 자산이고요. 예수금은 뭐냐면 여러분 저기 그 인사에 보면 4대 보험 같은 것들은 이제 회사에서 미리 의료보험 같은 것들은 이제 월급에서 떼놨다가 잠깐 갖고 있다가 의료보험공단 이런 데로 보내주잖아요. 그런 돈을 예수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잠깐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줘야 될 거기 때문에 이거 부채입니다. 부채. 예수금은. 네. 그 다음에 8번 보세요. 이거 시험에 이거 3번 났어요. 이거 뭐 별거도 아닌데 왜 3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 그 자산에 보면 이제 무형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무형자산. 네. 그래서 우리가 유동이 있고 비유동이 있는데
그 비유동 자산에 보면 이제 무형 자산이 있는데 무형 자산에 보면 이제 식별 가능한 게 뭐냐면 이게 뭔가 이제 자산을 따로 떼가지고 팔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법적인 권리 같은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뭐 여기 이제 요거 바나다 커피 요거 상표권이 있어서 이걸 저희 누구한테 판다고 하면 요거 떼서 팔 수가 있거든요. 요거 브랜드를. 예.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 식별 가능성이 있는 거는 특허도 그냥 따로 떼서 팔 수 있어요. 특허도 또 제가 취득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도 있고 상표권도 마찬가지고요. 라이센스도 그렇고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인데 영업권은 따로 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업권은 그 기업의 좀 평판이라든가 뭐 고객 충성도, 브랜드 가치 이런 거하고 약간 이제 임베디드니스, 약간 이제 녹아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싹둑 잘라가지고 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권이 그렇습니다. 무형 자산 중에서 여기는 5가지는 다 무형 형태가 없어서 무형 자산은 맞는데 그 식별 가능성이 없는 거는 영업권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 시험에 이게 또 났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자본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인데 여러분 이제 자본 계정 감자 차익, 주식 발행 초과금, 임의 적립금, 자기 주식 처분 이런 건 다 자본 계정 과목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미수금은 받아야 되는데 이제 못 받았잖아요. 이거 자산입니다. 자산. 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뭐 미수 혹은 뭐 미지급, 뭐 선급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요. 10번 보겠어요. 비유동 부채에 해당되는 것은 여러분 이제 저 유동 부채하고 비유동 부채가 있는데 유동 부채는 뭐냐면 1년 이내에 갚아야 돼. 그러니까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돈 유동 부채고요. 비유동은 이제 1년 이후에 갚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비유동 부채가 사채입니다. 이게 사채는 한문으로 써줬죠. 이게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이야. 거기다 사사로울 사자를 쓰면 이제 뭐 사채업자 그게 되고 여기 회계에서 얘기한 사채는 다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발행한 거는 대부분 다 만기가 3년이거든요. 3년 만기니까 얘는 이제 비유동입니다. 비유동. 여러분 이제 돈을 저기 뭐 잠깐 쓰고 빨리 갚을 수 있으면 뭐 짧게 하는 게 좋은데 장기적으로 해야 돼. 집 살 때 빌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장기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갚아야 되는 1년 이후에 갚아야 되는 거는 비유동이고 1년 이내에는 유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동 부채가 많은데 회사에 현금 없어.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돈 겁나 많은데 현금은 없어. 그러면 이제 그걸 뭐라고 유동성 위기라고 해요. 요즘에 저 유동성 위기라고 신문에 연락 많이 나오는 회사가 어디냐면 롯데입니다. 롯데가 요즘에 잘 되는 게 없잖아. 왜냐하면 롯데 케미칼이 연락 잘 나갔었는데 요즘에 이제 쌓인 부채가 1년의 적자가 뭐 4천억, 2천억 해가지고 1조 쌓여 있어요. 1조 아니 4천 뭐 해가지고 어쨌든 적자가 1조 원이고요. 그 다음에 롯데 백화점도 잘 안 되고 롯데 뭐 무슨 홈쇼핑 저기 인터넷 쇼핑 롯데 거 사는 사람은 어디 있어? 다 쿠팡이지. 그래서 그 롯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 롯데타워가 얼마짜리래더라 그게 무슨 뭐 10몇 조인데 담보를 그거 하고 1조 7천억인가 받아가지고 이게 돈 좀 메워 넣었어요. 예. 그 어쨌든 그런 게 유동성 위기야. 갚아야 될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돈은 막 다가오는데 현금이 없어. 그럼 이제 부도나는 거죠. 부도. 예. 그래서 그런 거 유동성 위기라고 해.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이 가장 높은 거는 여러분 그게 2번이야. 당좌 예금은 현금이나 진배 없는 거. 당좌 예금은 원래 수표 발행하려고 넣어놓은 예금인데 이건 거의 현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갖고 계신 보통 예금도 입출금이 완전 자유로운 보통 예금에 있는 거는 그런 거는 이제 유동성이 높다고요. 유동성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현금화가 잘 되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 부모님 혹은 여러분이 갖고 계신 부동산 중에서 제일 유동성이 그래도 높은 게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내놓으면 가격만 낮추면 팔리거든. 네. 근데 이제 저기 저 강원도 시골에 있는 땅 이런 것들은 유동성이 겁나 낮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12번은 걔는 이제 별 2개짜리인데요. 예. 12번은 나중에 여러분 취사 선택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 2, 3, 4 이건 다 맞는 거고요. 5번이 틀렸는데 그 왜 틀렸냐면 외상 매출금 받을 넣음 등의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매출 채권에 그냥 기록하는 건데 그거 말고 다른 데 한다고 해서 틀렸어요. 네. 그래서 그 12번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 별 2개짜리 일단 문제가 좀 길잖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취사 선택해서 읽어보시고 13번에 아까도 11번하고 13번은 거의 똑같은 거예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통 예금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현금 갖고 있는 것보다 은행 계좌에 있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편하고. 예, 그래서 그게 현금이 현금성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했는데 재무상태표는 이제 여기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4번에 있는 비용은 그 포괄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재무상태표가 있고 포괄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거고요. 얘는 이제 일정 기간 동안에 영업 현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이렇게 되는 건데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총 수익에다가 총 비용을 빼서 이게 나온 게 플러스가 되면 이게 당기 순이익이 되고 이게 마이너스면 이제 당기 순손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수입이 아니라 수익이에요. 영어로 하면 revenue. 벌어들인 돈. 제가 강의하면서 벌어들인 돈. 그 다음에 강의하려면 써야 되잖아. 뭐 밥도 사 먹고 이게 학원 강사들 이게 의상, 옷 사 입는 것도 이게 비용 처리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비용을 빼요. 빼고 제가 이제 돈이 이만큼 남았다. 이게 이제 순이익인 거지. 그래서 그거 하는 게 어쨌든 일정 기간 동안 1년 동안에 이제 영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보여준 게 포괄손익계산. 그래서 이제 포괄손익계산서에 뭐냐면 수익하고 비용 항목이 들어가요. 수요급 비용. 비용은 이쪽에 아니라 이쪽에 와야 됩니다. 이쪽에.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맨 처음에 노무사 되시면 한 1, 2년 동안은 마이너스야. 네. 저기 개업하시고 하면 처음에는 이제 아니 누가 여러분 자기가 노동 관련 뭐 무슨 사건 이런 거 생겼는데 누가 초짜한테 맡기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초짜 때는 영업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독특한 방법 이런 걸 좀 하셔야 되는 거죠. 어쨌든 자산, 부채, 청구권, 지분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뭐 자산과 부채, 자본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비용만 그렇습니다. 비용 포괄손익계산서에 가야 돼요. 넘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15번에 보면 금융부채라고 나와 있는데 금융부채는 뭐냐면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상의 의무야. 그래서 금융부채 보통 어떤 거냐면 물건을 제가 외상으로 사왔어요. 혹은 뭐 비품 같은 걸 외상으로 사왔어요. 그럼 이제 갚아야 되거든. 그런 게 이제 금융부채 아니면 돈을 빌려오든가. 예. 그래서 이제 금융부채로 저 분류되는 건 미지급금입니다.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뭐냐면 그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고 약간 이제 회사에 필요한 뭐 가구라든가 제가 가구점을 하면 가구점에서 사오는 가구는 그거는 이제 제품이지만 제가 그냥 뭐 제조업을 하는데 우리 사무실에 쓰려고 사온 가구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사고 이제 돈을 안 준 건 미지급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금융부채입니다. 선수금은 그건 미리 받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부채긴 한데 금융부채는 아니고요. 미지급 법인세도 역시 그렇고요. 네, 미지급 법인세 부채야. 예수금도 부채고 선수 수익도 다 부채입니다. 부채인데 이제 금융부채인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물건을 제가 외상으로 사와서 갚아야 되거나 비품 같은 거 혹은 뭐 차량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샀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 이런 거지 금융부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5번은 사실 이제 문제는 굉장히 짧지만 그건 이제 제가 별 2개를 매겼고요. 네. 그 다음에 16번 이거 계산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계산 문제 나오면 이제 이것도 약간 골치 아프잖아요. 보세요. 여기 현금부터 해서 미지급 임차료까지 지금 항목이 한 7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 문제에 보시면 어쨌든 2001년 초에 현금 100만 원 출자해서 사업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자본금을 100만 원 낸 거야. 네. 근데 이제 어쨌든 1년을 하고 나서 2001년 말에 현재 자산 및 부채는 그러니까 여기 7가지가 다 자산하고 부채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현금 뭐죠? 현금 자산입니다. 토지 자산입니다. 건물도 자산이고요. 하지만 은행 차입금 이건 부채입니다. 그 다음에 은행 예금 자산이고요. 상품 팔려고 갔다 상품 자산이고요. 미지급 임차료 이거 이제 임차료를 아직 안 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부채입니다. 부채. 그래서 여러분 저 5가지를 다 더하면 280만 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부채, 은행 차입금, 미지급, 임차료 두 개 더하면 130만 원이야. 일단 여기서 여러분 계산기 갖고 가셔야 돼요. 회계사 저기 노무사 시험 볼 때 쌀집 계산기 됩니다. 그래서 쌀집 계산기 갖고 가셔야 돼. 안 가지고 가시면 이거를 언제 더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렇죠. 계산기 갖고. 근데 공학용은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공학용은 이제 식 같은 걸 입력, MPB 같은 거 식을 입력해 놓을 수가 있어서 띠딕 넣으면 MPB 계산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되고 정말 순수한 쌀집 계산기. 핸드폰에 계산기 써야지 꺼내는 순간 여러분은 이제 사요나라 되십니다. 예, 그러니까 그 쌀집 계산기 꼭 갖고 가셔요. 이 정도는 사실 암산도 되지만 끝자리 빼놓고 암산도 되지만 여러분 이제 보통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한 것도 시험에 나거든. 그래서 계산기 가지고 가셔야 돼. 계산기. 안 가져간 사람하고 안 가져간 사람하고 점수 차이가 경영학에서 계산 문제에서는 차이가 한두 문제 차이 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자산에다가 이제 자산이 280이고 부채가 130이니까 빼면 얼마요? 그게 150만 원이 그게 자본이야.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세 개니까 셋 중에 두 개만 알면 무조건 나머지 한 개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280, 얘가 130이니까 얘가 150인 거야. 그렇죠? 그럼 이제 기말에 자본이 130이래요. 근데 연초에 자본금 얼마였어요? 100만 원이었는데 기말에 150만 원 됐으니까 그럼 이제 순자산 변동액 얼마입니까? 50만 원인 거야. 50만 원. 이해가시죠, 여러분? 네. 기초 자본은 어디 있어요? 문제에서 줬어. 그래서 기말 자본은 여기 있는 자료를 통해서 구했어. 그럼 이제 그 두 개의 차이가 뭐예요? 순자산 변동액입니다. 순자본 순자산이 그게 자본이에요. 순자산이 자본입니다. 그다음에 17번은요. 그것도 약간 대손 충당금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 외상으로 물건 팔면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어떤 회사는 부도가 나와서 또 띄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띄일 거를 미리 예상해서 충당금을 설정하는 걸 이제 대손 충당금이라고 해. 미리. 여러분 저기 그 아파트 사시는 분 아시겠지만 아파트 관리비 영수증에 보면 무슨 뭐 나중에 무슨 뭐 아파트 저기 한 10년 넘어가고 하면 이제 문제 생기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 수리하려고 뭐 충당금 설정하는데 뭔 충당금이더라? 장기 수선 충당금 그런 거야. 그 미리 그런 거를 이제 나중에 생길 손해를 대비해서 충당금 설정하는 거를 그걸 이제 대손 충당금 떼일 거를 미리 예상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제 대손 충당금은 충당금 자체는 사실은 이제 자산의 차감 계정인데 충당금이 생겨서 이제 대손 상각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비용 처리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대손 충당금을 과소하게 설정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소위 말해서 비용이 좀 적게 잡히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당기순이익이라는 게 수익에다 비용을 빼서 계산을 하는데 비용을 너무 과소하게 잡아버리면 당기순이익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대손 충당금을 적게 설정하면 아이고 요거 우리가 팔면 그중에 한 20%는 못 받았기 때문에 20% 정도는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야 되는데 대손 충당금을 너무 이제 조금 설정해 놓으면 당기 순이익이 부풀려지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18번 유동자산에 속하는 거는 여러분 이제 매출 채권입니다. 여러분 자산에는 이제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이 있는데 유동자산은 보통 1년 이내에 다 받을 수 있는 게 현금화되는 게 유동자산이야. 근데 대표적인 게 매출 채권이야. 왜냐하면 제가 이제 상품 매매업을 하고 있는데 상품을 팔았는데 외상으로 팔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보통 상품 대금은 아무리 못 받아도 3개월 내에 다 받지. 그렇죠? 네. 그 저희 출판사는 이제 책이 팔려 나가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교보문고가 제일 많이 팝니다. 책을. 그래서 교보문고가 옛날에는 좀 돈을 늦게 줬는데 최근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데서 야 너무 이제 출판사한테 갑질하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달 팔은 거를 그 다음 달 바로 줍니다. 10일 날 바로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한 달 만에 돈이 들어오는 거야. 그게 이제 뭐냐면 팔 때는 다 외상으로 나가죠. 그게 매출 채권이야.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유동자산입니다. 유동자산. 그 다음에 그거 한번 정리하셔야 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자산에는 여기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유동자산 어쨌든 이제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건데 재고자산은 팔려고 갖다 놓은 물건 이런 것들이에요. 물건은 팔리면 현금 되기 때문에 재고자산도 유동자산에 들어가고요. 당좌자산은 거의 현금인 거야. 내가 정말 금고에 갖고 있는 현금, 보통 예금 이런 데 들어있는 거 뭐 이런 것들 대부분 이제 그런 걸 당좌자산이라고 합니다. 당좌자산. 그 다음에요 19번 보세요. 재무상태표 등식은 뭐 1번입니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여러분 이거 꼭 외워두셔야 돼. 이거 어쨌든 여러분 뭘 갖고 계시는데 뭐 집을 산다고 하면 100% 자기 돈으로 산다고 하면 부채는 0원이지만 대부분 이제 좀 약간 은행 대출 끼고 산다고 하면 은행 대출이 부채입니다. 갚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20번 보세요. 이익잉여금이 뭐냐면 뭐 영업활동이나 혹은 뭐 재무활동 이런 결과로 축적된 이익이 이제 사내에 유보된 걸 이제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이익잉여금. 그러니까 회사가 이익이 생기면 그거를 이제 다 뭐 주주들이 다 빼내갈 수도 있지만 미래에 좀 투자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 좀 쌓아놓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이익잉여금이라고. 이익잉여금. 그 예전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은 주주들한테 배당을 잘 안 주고 이익잉여금을 엄청 많이 쌓아둬요. 그럼 회사가 내에 현금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주가는 올라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당 주는 것보다는 자기 주가 올라가는 걸 약간 더 좋아하고 해서 그래서 이제 배당 성향은 좀 낮았어요. 예. 근데 그게 아마 현금이 열나 많이 쌓여 있던 데가 어디냐면 남양유업. 지금은 이제 완전 쫄딱 망한 남양유업이 옛날에 현금 엄청 막 쌓아놓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 이익잉여금이 뭐 영업활동 혹은 뭐 재무활동 이런 거 돈놀이 같은 거 해가지고 쌓여 이제 현금을 이제 사내 유보된 걸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이익잉여금 증가시키는 요소가 대표적인 게 바로 2번입니다. 당기순이익 발생. 당기순이익이 많아지면 회사에 돈이 많이 쌓이는 거야. 근데 이제 1번 배당급은요, 얘는 이익잉여금 감소 요소야. 쌓여 있는 돈을 이제 주주한테 주는 거 이제 감소 요소고, 네.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여기 있는 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감자 차손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그냥 모르셔도 되지만 그 세 가지는 자본 조정 항목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본금 중에서 자본금이 있고 자본잉여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이 있고 그 다음에 자본조정이 있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렇게 자본이 5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자본조정에 해당이 됩니다. 네. 뒤에 가면 다시 나와요. 네. 어쨌든 20번은 별 2개짜리 좀 약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게 외웠다가 바로 풀 수 있으면 별 1개 조금 생각해야 돼. 그러면 이제 한 별 2개라고 보시면 돼. 21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사채입니다. 사채. 네. 그건 뭐 채권인데요. 그건 뭐 예를 들면 만기가 3년이라고 하면 이제 당장 현금화 안 되고 3년 기다려야 되니까. 그렇죠. 네. 보통 예금 우편한 아시죠? 지금은 잘 안 쓰는데 우편한도 있어요. 제가 결혼할 때 제가 교회 안 다니지만 저하고 친한 목사님 계신데 목사님 우편한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받아가지고 우체국 가면 그만큼 현금 주는 거야. 네. 왜냐하면 봉투에다 현금 넣어서 보내면 어떻게 돼? 그거는 안 될 일이잖아.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배당금 지급 통지표 그것도 뭐 가져가면 바로 현금 주니까 당좌 수표도 그것도 바로 현금 주는 거죠. 네. 22번 여기서 요거 계산 문제네요. 부채가 4억이고요. 자본이 6억이니까 이 2개 더하면 10억인데 그게 뭐야? 그게 자산이거든. 근데 자산은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으로 돼 있는데 유동자산이 3억 원이니까 이 회사의 비유동자산 얼마요? 7억이지 뭐. 그렇죠. 네. 그 다음에 23번 식별 가능성을 충족하는 무형자산이 아닌 건 영업권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영업권은 그 회사의 평판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하고 이제 떼놓기가 그거와 같이 묻어있기 때문에 샥 분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자본잉여금에 해당되는 거. 자본잉여금이 뭐냐면 이게 여기 보면 이제 자본에 해당되는데 부채도 일단 써놓고 할까요? 여러분 그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채, 그 다음에 자본 이렇게 세 가지의 현황을 다루는데 무조건 자산과 부채 쓸 때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해서 유동자산하고 유동부채를 먼저 씁니다.
먼저 갚아야 될 애하고 이제 빨리 갚는 게 도래한 애하고 현금화 빨리 되는 거하고 무조건 더 빨리 쓰게 돼. 그걸 유동성 배열